안녕하세요. 최흥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법 조치를 통해서 이제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법 조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가압류랑 또 지급명령 신청이 있죠.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제출하는 방법하고 절차에 관한 내용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강제에서의 흐름을 보면 우리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는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강제 집행.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들은 부동산 등 등기 등록이 되는 재산이 있어요. 우선 어떤 것들이죠? 부동산이랑 자동차처럼 번호판 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유체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장 같으면은 직기비품, 설비, 재고자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전 같으면 뭐가 유체동산이 되나요? 가전 같으면은 뭐 전자제품 같은 것들일 때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 같은 것들일 텐데 이것 빼고 다예요. 가전 같으면은 부동산이랑 자동차랑 사람 빼고 다예요.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뿐이 아니라 그 집에서 뭐 키우고 있는 어떤 개라든지 고양이도 들어가요. 유체동산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이 되는 거 위의 재산 중에서 돈이 되는 것들을 이런 재산이 다 들어가요. 물론 유체동산 중에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여튼 유체동산은 등기 등록이 되는 거 위의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채권. 채권은 채무자가 받을 돈이에요. 어떤 게 채권입니까? 그러면 채무자가 받을 물품대금이라든지 채무자가 받을 공사대금, 그렇죠. 또 채무자가 임차 아니면 임차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 또 채무자가 은행 거래하면 은행에 예금이 있어요. 또 채무자가 카드 가맹점이에요. 이런 음식점 같은 그런 카드 채권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기타 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 무채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이나 채권에 준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다뤄보도록 합니다. 이런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돈을 해소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선 물적담보라는 게 있어요. 물적담보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근저당권이라고 있죠. 또 질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적담보가 있을 때는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담보물권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에 대개 이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집행권어제라는 게 있어야지만 돼요. 강제 집행이.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것은 확정 판결이에요.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딴 데 다 처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면 이 집행권을 얻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해놓는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는 딴 데 집행을 못하게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압류를 해놓고 나서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러 보통 갑니다. 물론 집행권을 얻는 것부터 바로 시작해도 돼요. 근데 재산을 또 그 사이에 집행권을 얻는 동안에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전에 넣는 게 가압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물적담보, 근저당권, 질권, 그 다음에 담보권 이런 물적담보가 있을 때는 바로 강제 집행, 임의경매 신청이든 이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근데 물적담보가 없을 때는 집행권어제라는 게 있어야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집행권을 얻기 전에 이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되니까 그 전에는 게 가압류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근데 요새 집행권은 있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 판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새는 확정 판결로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우리 채무자랑 합의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공중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받으셔야 되는데 타이틀 있죠? 그 제목이 공정증서라는 걸로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보통은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 또는 준 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수금 공정증서 이 세 가지가 주로 이루는데 그 제목이 그런 공정증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받게 되면 집행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합의가 될 사항이 아니에요. 다리를 건넜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채무자도 돈을 안 주면서 이러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손해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또 우리 물건이 늦게 납품이 돼서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못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럴 때는 민사조정이라는 걸 하면 편해요. 소송보다는 민사조정은 비용이 소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5분의 1 들어가요. 빨리 끝나요. 부드럽게 진행돼요. 소송은 증거 제출하고 이런 이쯤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민사조정은 할 얘기 다 하게 하고 판사나 조정관이 조정안을 내줘요. 두 사람들한테. 그런 걸 활용하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도 없으면서 돈 안 줘요. 차일필 시간만 끌어가고 돈 안 줘요. 이럴 때는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걸 하면 편해요. 지급명령 신청. 그건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다룰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법조치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담보가 있을 때 있죠. 우리 근저당권 같은 게 있을 때는 임의경매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법원에서 이제 경매가 되면 가격이 낮게 경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윈윈하는 거죠. 이미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게 동의를 안 해주면은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그런 거를 사전에 협의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물건이랑 같은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등 등기 등록이 된 재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유체동산이 있다고 그랬고 채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채권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 채권은 가압류라든지 압류는 제3채무자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우리 채무자의 채무자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 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무자가 신한은행하고 거래를 한다. 그것만 알면 돼요. 아주 어렵지도 않고 또 효과적이고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채무자가 포스코를 거래해요. 포스코에서 받을 돈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가압류 한번 해보세요. 바로 연락 와요. 왜? 포스코 회계팀이나 이 자금팀에서 연락이 가요. 이 가압류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포스코랑 거래관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거래처가 신한은행을 거래하고 있어요. 거기 예금 한번 가압류 해보세요. 은행에서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 거래처로. 여기 가압류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은행하고 거래는 문 닫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또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채무자가 협상이 가능할 때는 공정증서 있죠? 예, 공정증서를 활용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도 없으면서 시간만 빌고 돈 안 줄 때는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서 집행권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있죠? 이런 걸 압류하든지 하면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우리 거래처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요. 거기 한번 가압류라든지 압류 집행하러 가보세요. 이 유체동산의 압류나 가압류 집행할 때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3명이 나와요. 집행관이랑 보조원 2명이 나와요. 또 우리도 동행을 해줘요. 근데 갔는데 정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경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저씨들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시다가 하는 아저씨들은 뭐예요? 공무집행방해로 교도소에 2, 3년 있다가 오셔야 된다. 잘못하면은 다 없어졌어요. 아저씨들이. 누가 나와요? 회사가 큰 회사 같으면 총무팀장 나와요. 작은 회사 같으면 사단 나와요. 협상이 되는 거예요. 협상이. 여러분 TV에서 보셨잖아요. 유체동산 같은 건 딱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가압류 딱지를. 그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누가 거기랑 거래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협상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내가 만약에 채무자라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있어요. 우리 집이 와이프 명이에요. 집행이 안 됩니다. 부부가 돼 별산제예요. 내가 채무자인데 예금 명의가 와이프 명이에요. 집행이 안 됩니다. 부부간의 별산제니까요. 그런데 유체동산이 뭔지 아시죠? 가정 같으면 살림 같은 거, 그림, 살림, 또 뭐 전자제품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부부간의 공동소유로 봐요. 공동소유. 그래서 유체동산은 내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와이프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해요. 가압류라는 게 있고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층간소음 있죠. 아래층에 사람이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위에 층에 올라가서 맨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밤 늦게도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접근 금지 가처분을 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왜 사례를 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압류나 가처분하고 가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압류는 갚을 돈을 안 갚을 때 하는 거예요. 줄 돈 안 갚을 때 하는 거예요. 가처분은 주고받을 돈하고 직접 연관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의 권리 관계 때문에 하는 게 가압류예요. 저한테 교육받는 여러분들은 가압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압류를 하시는 물건들은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 등기 등록이 된 재산이랑 또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유체동산은 물론 부부간의 공동소유로 본다 그랬어요. 또 채무자가 받을 채권 이런 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신청서에다가요. 여기서 이것도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새는 인터넷에 다 정보가 많이 나와 있죠? 여기 가서 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천천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전자민원센터, 절차 안내. 거기 가면 법조 찾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설명드린 여러분들은 직접 하셔도 되고 거기 보시고 혹시 직접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법무사나 변호사무소에 의뢰하더라도 읽어보고 하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의뢰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전자민원센터에 양식모임에 가면 법원에 들어가는 양식 견본이 다 나와요. 거의. 거기서 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가압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이거 첨부시켜요. 그 뒤에다가. 이제 오늘은 채권 가압류하는 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채권 증서. 채권 증서가 뭡니까?
도움받을 거다는 증서 있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채무확인서 같은 것들 붙여요. 그리고 법인이면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꼭 붙여야 돼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가지 않고 직원이 가면 위임장 붙여야 되고요. 또 가압류 신청 진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다 나오니까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걸 첨부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론상으로 하면 되게 어렵고요. 받을 돈에 대해서는 채권자 주소지도 되고 채무자 주소지도 돼요. 거기 가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은행 갑니다. 법원에 가면 법원에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인지 10,000원짜리 붙여요. 수입인지 10,000원짜리 사서 붙이고요. 송달료는 3회분을 납부해요. 1회분이 3,550원입니다. 그래서 그 송달료 납부서도 첨부시켜서 제출하고 오시면 돼요. 제출하는 데는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주로는 종합민원 접수지나 신청과입니다.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법원에 갔더니요. 법원 직원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물어볼 게 있냐고요. 근데 저는 사실상 다 알거든요. 하는 방법들. 아는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좀 미안할까 봐. 근데 그 옆에 또 딴 사람들도 한 2-3명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필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든지 어리숙해 보나 봐요. 네. 자, 여러분들 법원에 제가 요 가출한 서류 있죠? 가져와가지고 가시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제출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출하고 오시면 이제 법원에서는 한 2일에서 5일 사이에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와요. 공탁금이라는 걸 내게 나오는 건데 공탁금은 현금으로 내는 방법도 있고 또 서울보증보험위원회에서 끊어지는 공탁보증보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으로 다 해도 된다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요건을 끊어서 제출하면 이제 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 이제 채권의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3채무자라고 있다고 그랬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있잖아요. 제3채무자한테 이렇게 이제 통달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또 우리한테 지급할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절차는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는요. 자, 그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도 절차에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는 요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행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송달될 주소 있죠? 이게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은 이런 양식은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나온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전자민원센터, 절차 안내, 또 민사라는 데 가면 이제 거기 그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거기는 아마 독촉 절차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센터에 양식 모임에 가면 양식이 나와 있어요. 그 양식에 채권인증서 첨부시켜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뭐 채무 확인서 같은 것들. 그리고 법인이면 뭘 꼭 붙여야 된다 그랬죠? 법인 등기부등본이요. 또 직원이 가면 위임장 첨부시켜서 법원에 가요. 어느 법원 가냐면 우리 주소지 관할법원 가도 되고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가도 돼요. 가셔가지고 인지 첨부시키고 송달료 납부하고 납부서 첨부시키고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제출하고 오시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고 오시면 법원에서는 지급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돈을 갚으라고요. 채권자한테. 그리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 14일 내에 이 얘기하라고요. 채무자가 14일 내에 이 얘기 안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는 거고요. 확정된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할 수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만약에 14일 내에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게 날라와요. 그거는 소송할 때 비용하고 차이가 지지 않습니까?
그 차해지는 비용을 더 납부하라고 날라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소송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의 선택에서 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민사조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납부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또 소송 절차로 갈 수도 있고 민사조정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채무자가 14일 내에 이 얘기를 안 해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차해지는 비용을 납부하면 소송 절차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또 여기 이제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를 안 할 때 우리가 강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다뤄보았습니다. 모쪼록 실무에서 많은 활용을 하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